준비되셨나요? 책 필요합니다. 바로 69페이지고요. 프린트도 필요합니다. 프린트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바로 19페이지 아래 하단에 있는 것이고요. 20페이지 몽땅 다 채워볼 예정입니다. 물론 프린트는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줌에서 선생님이 직접 빈칸을 채워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수업 듣다가 여러분께서 나 이거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펼쳐 놓으시고요. 프린트의 빈 부분을 살짝살짝 채워가면서 들으면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배웠습니다.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역대 왕조들 한번 다시 떠올리고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볼게요.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그 이후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분열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 분열의 시기를 통일한 것은 바로 진나라인데요. 강압적인 통치로 금방 망하고 한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전통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분열의 시기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일한 것은 수나라입니다. 대운하 건설과 그 다음에 고구려 원정이라는 무리한 정책으로 금방 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가장 중국다운 문화를 마련하게 되죠. 굉장히 뭔가 겹치고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과 일본 고대 국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면 동아시아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지명으로 살펴볼게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까지도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을 얘기할 때는 베트남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는 뭔지 알겠는데 문화권이 무엇이냐?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요.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통된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특징은 한자, 불교, 율령, 유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을 배우면서 배웠던 요소들이지요. 한자는 갑골 문자를 기원으로 하는 중국의 고유한 문자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비단길을 통해 후한 시기에 전래되어 위진남북조 시대에 크게 발달한 종교입니다. 유교는 공자가 춘추전국 시대 때 만든 유가에서 바탕이 돼서 한나라 때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율령은 당나라 때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법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가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왜 동아시아 문화권이 성립되게 된 것일까요? 교과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당이 주변국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으며 당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절단과 상인도 오고 갔고요, 유학생 승려까지 오고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국으로 돌아와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퍼담아서 자국을 발전시키게 되는 걸까요? 대관절 왜일까요? 바로 다 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왕 때문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 용, 원인데요. 이건 역사 역자, 용용자, 원자인데요. 이게 중국에서는 지금 간자체로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있긴 합니다. 사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한자의 옛날 글씨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건 우리나라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화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사실 왕권 강화라기보다는요. 이거는 대학이라고 써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학은요. 공자, 유교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한자를 통해 중국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자는 왕권 강화보다는요. 문물이 전파되는데 수단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불교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중국에 있는 석굴사원의 한 불상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대한데요. 이 석굴을 만든 위진남북조 시기에 북조의 한 왕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곧 부처다. 왕이 곧 부처다. 내가 나라를 잘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부처님의 말씀이랑 다르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교를 믿으라고 했대요. 불교는 이 시기에 이르면서 호국 불교, 나라를 지키는 불교라고 해서 부처를 믿으면, 불교를 믿으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고 왕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 영향으로 많은 석굴사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석굴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석굴사원이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통일사업과 관련 있는 불교의 모습입니다. 일본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거대한 불상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왕이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라. 나라에는 충성해라. 임금에게는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충성해라. 라고 얘기했죠.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왕인 나에게 충이라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모든 요소들을 받아들여서요. 이걸 바탕으로 시험을 봐서 관리까지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왕권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유교와 관련된 유적들인데요. 중국에 있는 공자사당, 우리나라에 있는 공자사당,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공자의 사당입니다. 그럼 사당이 뭐냐? 영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공자의 영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다하겠어요.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것이죠.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에 이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율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율령은 무엇이었죠? 한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법입니다. 법도 왕권 강화의 중요한 요소겠죠. 왕을 중심으로 모든 체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다스린다면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완전하게 법으로 그 다음에 문자로 보여지게 되니까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다스리기 좋겠죠. 사람들이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다 법에 나와 있어. 나는 법대로 다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왕이 균전을 지급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군대도 보낼 수 있고 내가 땅을 주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세금까지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법에 적혀 있습니다. 율령에 적혀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통치 제도도 왕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만들고요. 각자 실제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삼성육부로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매력적으로 체제를 착 만들어 놓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나라들이 이 삼성육부제도 율령체제를 따라하는데요. 당의 삼성육부제 이렇게 생겼으면 발해는요. 이를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약간 이름이 다르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인데요. 이렇게 3성과 6개의 부, 좀 이름이 다르긴 한데요. 이 체제로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수용했고요. 일본도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좀 많이 다릅니다. 2개의 관과 8개의 성체제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율령체제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동아시아 문화권은요. 지역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요소는요. 한자, 그리고 유교, 불교, 율령이 되겠죠. 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요.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문물을 받아들여 왔지만 그 거대한 흐름에는 이런 큰 배경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일본의 고대 국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의 고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야요이 시대라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기네들끼리 신석기,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가 야요이 시대가 되면은요. 중국과 한반도의 문물이 전래되면서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동기와 철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작은 수백 개의 소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야요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야요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벼농사가 굉장히 늦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고요. 그리고 산도 굉장히 많죠. 먹을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풍부해서 벼농사에 굳이 의지 안 해도 그 전에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조금 늦게 들어갔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 작은 소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요. 4세기부터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일본에서 야마토 지역은 도쿄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인데요. 소국이 조금씩 통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왕, 한자로 쓰면요. 큰 왕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소국의 여러 왕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소국들을 통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국에 있는 왕들한테는 관직을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통합되는 시기를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서 후기로 갈수록요. 소가 가문이라는 가문이랑 모노노베 가문이라는 가문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소가 가문은요. 불교 등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성장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었고요. 모노노베 가문은요. 전통의 신,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문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바로 소가 가문입니다. 소가 가문이 승리하게 되면서 외래 문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기입니다. 아직 야마토 정권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소가 가문 계열인 쇼토쿠 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태자는요. 천황이 있고 그 밑에서 그 다음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을 태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천황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쇼토쿠 태자는요. 바로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서 불교와 유교 등을 수용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가 가문 계열이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는데요. 약간 황제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 왕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 소가 가문을 조금씩 견제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스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부터를 아스카 시기라고 하게 됩니다. 645년 아스카 시기에서 다이카 개신,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카는 그 다이카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대화라고 하는 개혁의 시기다. 연호를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쪽이 나카노오의 황자입니다. 황제가 아니고요. 황자입니다. 황자가 나카노오의 황자가 소가 가문 사람의 목을 베니다. 바로 이 목이 베져 있는, 자세히 보이면 이렇게 목이 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가 가문의 사람입니다. 소가 가문이 황제 가문, 그러니까 천황의 가문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정도로 권력이 너무 강하게 되자 백제 사신들이 온 날 그 궁궐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궁궐 잔치에 초대된 소가 가문 핵심 인물을 죽이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소가 가문을 배제하고 왕 중심의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국왕 중심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이카 개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국왕 중심의 체제를 형성하고요. 당의 율령을 수용하고요. 당나라와 수나라의 사신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천황, 이제부터 그냥 천황이라고 쓸게요. 사실 국왕이라고 써야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늘의 황제다, 천황이다, 덴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라서 많은 교과서에서 국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쓸게요. 천황이라는 표현과 일본이라는 제목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도 바로 이 7세기 이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쇼토쿠 태자 때 조금씩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 다이카 계신 때에 소가 가문을 완전 없애고 황제, 천황 중심의 체제를 만들기 신 게 바로 이 시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카 시기의 일이죠. 이것은 바로 견당사, 견수사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배를 타고 겁나는 파도를 이기면서 당나라, 수나라까지 사람을 보내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용이 있어요. 용이 이 배를 집어삼키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바다의 용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수사 일행을 잘 보호해주는 겁니다. 20년에 한 번씩 사신단을 보내는데요. 많게는 500명가량을 보냈대요.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년에 한 번씩 보낼 때마다 20년 동안 거기 사는 겁니다. 그랬다가 거기에 있는 문물을 충분히 배우고 20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랑 교체되는 형식으로 계속 견수사, 견당사를 보내서 그들의 문물, 중국의 문물을 수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라 시대가 됩니다. 710년 황제 천황 중심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 헤이조코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긴 이 당시의 특징은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고요. 나라라는 곳을 헤이조코라고 부르면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서 일본석이라고 하는 일본 중심의 역사책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헤이조코의 모습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당나라의 수도가 이런 식으로 계획도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보고 와서 약 4.7km, 4.2km에 해당하는 거대한 성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당의 수도의 모양을 본땄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다. 천황 중심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는 도다이사라는 절인데요.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천황이 이 절을 황제 중심의 왕천황 중심의 절을 만들게 됩니다.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의 키가 요만하고요. 절 자체가 이만해서 굉장히 큰 절인 걸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가봤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불상이 이만하게 있어요. 불상이 이만하게 있어요. 그 모습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잠깐 본 불상의 모습인데요. 앉아있는 키가 16m고요. 얼굴이 5m, 귀는 3m. 여기에 있는 손에 16명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막대하게 큰, 진짜 무시무시하게, 여기 선생님이 서서 봤는데요. 진짜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진짜 큰 불상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천황이야, 내가 이렇게 중심이라고 나를 따를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라는 지역에 큰 천황의 궁을 만들어 놓고 절까지 세워놓고 황제 중심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천황의 왕비가 3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천황의 엄마도 죽어요. 좀 있다가는 왕자의 부인인 왕자비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는 정신 이상이 되고요. 나라 시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천황은 너무너무 무섭고 막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뭔 잘못했나? 여기가 아닌가? 수도를 잘못 왔나? 라는 생각으로 천황은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바로 헤이조코에서 헤이안이란 교토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도를 교토인 헤이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앙집권 체제가 이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무사를 양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천황은 있지만 유력한 가문, 후지와라 가문이란 가문이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10분의 1을 자신의 토지로 소유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되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자기네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원이 발달한 거죠. 자기 지역을 자기 스스로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호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무사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사가 여러분이 일본 하면 떠오르는 사무라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쇼토쿠 태자 때부터 강화하려고 했던 다른 나라를 배워서 강화하려고 했던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헤이안 시대부터입니다. 그러면서요. 중국으로 보냈던 견당사도 더 이상 보내지 않게 되고요. 그 자기네들끼리 섬에서 자기네들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그 문화를 국풍, 자기네 바람, 그 자기네 그 문화, 고유의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국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은 가나 문자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 작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겐지 이야기라는 내용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천황이 후궁의 몸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겐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겐지는요. 형이 있어서 그 형이 황제가 천황이 돼요. 형이 천황이 되는데 이 겐지는 황제가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막 천황이 되지는 못하지만 잘생기고 막 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본인 스스로도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막 여자들 막 바람 피면서 그 세상을 이렇게 풍류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나중에 이 아저씨가 낳은 아이가 천황이 되면서 그 계속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는 그런 화려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지은 사람은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실존 인물인데요. 어떠냐면 지방 수령의 딸로 태어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공부를 잘해서 아빠가 차라리 오빠가 아니라 얘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여자는 뭐 그 당시 여자들이 다 하듯이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진출할 뭐 따로 입신양명할 기회는 없는 채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평생 혼자 살든지 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요. 궁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스스로 먹고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이 겐지 이야기는 소설책이에요. 이 겐지 이야기라는 소설책을 쓰면서 진짜 크게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은 책이 되고요. 지금까지도 드라마나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의 고전 문화의 정점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그 등장인물이 약 400명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는 이야기라고 해서 선생님은 사실 겐지 이야기 만화책도 사뒀는데 너무 등장인물도 많고 일본 이름이다 보니까 헷갈려서 1권 읽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방학 되면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겐지 이야기 요약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가나 문자입니다. 한자 같지 않고 이렇게 막 갈겨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본 글자 같은 것들이 언뜻 보이는데요. 이게 일본의 그 한자의 영향을 받은 고유의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쓰다가 지금 일본의 고유의 문자로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국풍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 헤이안 시기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야요이 시대에 많은 소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통일 정권이고요. 소국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쇼토쿠 태자가 등장하면서요. 아스카로 천도를 하고 아스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비기였습니다. 불교와 율령을 수용해서요.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개혁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수도를 나라로 옮기게 되고 이 시기에 일본석이라고 하는 책이 써지고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되는데 이 헤이안 교토가 수도인 이 시기에 중앙집권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지방호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사 집단을 키우고요. 국풍 문화가 크게 발달했던 시기다라는 내용까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드세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흐름이 있었구나. 지방 소국들이 있었다가 중앙집권 체제로 강화하다가 다시 헤이안 시대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구나. 나라와 헤이안이라고 하는 수도의 이름을 딴 시기도 있었구나 라는 내용까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프린트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프린트 한번 펼쳐보세요.